늦었네. 빨리 시작하시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 우리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을 하면서 지역 분석에 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인근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어떤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라고 나와요.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냐? 속하지 않는 지역이다 나오고, 지역 요인이 아니라 개별 요인이다 라고 나오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네요. 오케이? 근데 틀린 거 빨리 지우죠.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아시겠죠? 인근 지역은 아까 그려드렸던 여기 이렇게 그렸던 대상 부동산이 속한 요거 인근 지역, 그쵸? 유사 지역은 요거 그려드렸던 부동산 비교 대상만 있는 거, 그쵸? 동일 수급권은 요거 두 개 포함하는 대체 경쟁 관계. 오케이? 자, 인근 지역이었습니다.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이거 자꾸 뒤바꿔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요거 하나 내고 요거 다음에 내고 요거 하나 내고 요거 다음에 내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유사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보죠 여러분. 내가 연신 내에서 아파트를 사겠대. 그럼 이건 뭐예요? 인근 지역이죠. 근데 내가 뭐랑 비교해요? 불광역 가서 비교하고 있잖아. 독바위에 가서 비교하고 있잖아. 응암 가서 비교하고 있잖아. 무학재 가서 비교하고 있잖아. 맞죠? 그런 것들. 그럼 동일 수급권은 3호선 요 라인 이렇게 3호선 죄송해요. 6호선 이렇게 도는 라인. 여기를 다 동일 수급권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인근 지역 연신내, 유사 지역 불광역, 동일 수급권 요 6호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응암, 무학재 요 라인. 그렇게 보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그렇죠? 포인트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는 거. 오케이? 무슨 요인을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지역 요인. 제발 지역 요인. 여기 인근 지역 적혀있잖아. 그쵸? 두 번째는 유사 지역인 거죠. 속하지 아니하는, 내가 연신내에서 얻으려고 하지만 불광과 비교하려고 불광을 끌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유사 지역 속하지 않고요,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요만큼은 다 동일 수급권이네요. 두 개 다 포함해서, 그쵸? 동일 수급권이라는 대상 부동산과 대체 및 경쟁 관계가 성립하며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6호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맞죠?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둘 다 포함합니다 하시면 돼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둘 다 포함합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동일 수급권이에요. 오케이? 수업하라고 이제 얼마나 연구했겠어. 지하철 노선도 보면서 이걸 설명해줘야지 이러면서. 문제 보러 가시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사항 정의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31회 재작년 시험이네요. 1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나왔죠. 맞죠?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무슨 요인을 공유한다고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고요. 속하고 지역 요인 공유하는 게 뭐예요? 인근 지역.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지문에 있잖아요. 문제를 틀리게 낼 수 있는 거는 3포인트, 많아야 4포인트예요. 그 3포인트, 4포인트를 볼 수 있으면 돼. 그럼 첫 번째 뭘 틀리게 내겠어요? 앞에 주어를 틀리게 내겠지. 맞죠? 그리고 가운데 목적어를 틀리게 내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어를 틀리게 내겠지. 그럼 이게 3포인트라고. 그럼 이 3포인트 말고 쌤 뭐 있는데요? 혹시나 가운데 콤마가 오고 앞에 지문과 뒤에 지문을 쪼갤 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4포인트가 되겠지. 왜? 목적어가 2개가 되니까. 지문 그렇게 보는 거라고. 제발 좀. 아시겠죠? 2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게 뭔데요?
동일 수급권. 2번도 맞네요. 맞죠? 헷갈리면 그 6호선 노는 걸 생각하라니까. 무학재, 응암, 불광 지나가는 거. 3번. 원가법이란 제조자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요거 안 했는데 일단 맞는 질문이에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4번. 유사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볼게요. 속하지 아니한대요. 맞죠?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데요. 맞죠? 이거 뭔데? 불광역. 유사지역이 뭔데? 불광역. 대상부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지 않고 인근 지역과 유사하네요. 왜 유사한데? 3호선도 거기 지나가잖아.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5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에 틀렸어요? 시장 가치 어떻게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경제적 가치. 아까 부동산 가치 형성이 되는 순서가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부동산 가치 빵 생기는데 가치 형성 요인에 있었죠. 대상 부동산의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있었고 가치 발생 요인 넘어와서 유용성,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 넘어왔죠.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빵 생기는데 이 부동산 가치가 13가지가 있어서 생기는 건데 제가 아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의 정의는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을 말한다. 이것도 여러분 한 5번 했어요. 제가 앞에서. 그쵸?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겠죠? 간평은 여러분 말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한두 포인트를 틀리게 만들어서 문제를 어렵게 못 내거든. 그리고 이게 이의 신청 받으면 절대 안 되거든. 그래서 간평은 무조건 법조문 내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법조문을 완벽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5조가 뭔지, 6조가 뭔지, 7조가 뭔지, 8조가 뭔지, 9조가 뭔지. 오케이? 기준 시점이 뭔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뭔지, 가치가 형성 요인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오케이? 5번입니다.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해요. 맞죠? 1번.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맞아요? 네, 맞네요. 2번.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단한다. 맞아요? 네. 왜요? 개별 분석은요. 선행이에요? 후행이에요? 후행 분석이고. 뭐가 중요해요? 최유효 이용. 나한테 가장 최고 최선으로 쓸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남매가 있고 주방이 크고 그 얘기예요. 3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가격 어떤 거? 가격 수준을 산정한다. 오케이. 4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다. 맞아요? 지역 분석은 크게 보는 거고 개별 분석은 작게 보는 거고. 맞아요? 거시, 미시 맞고요. 5번.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어디에 틀렸어요? 속하지. 유사지역. 맞죠? 네, 계속 유사지역. 불광역. 속해요? 안 속해요? 안 속한다고. 나는 어디서 집 구하고 싶은데 나 연신내에서 구하고 싶다고. 오케이? 답은 5번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제발. 아시겠죠? 자, 이제 감정평가에 대한 기초는 다 끝났어요. 기초 끝났어요. 5조, 6조, 7조, 8조, 9조, 기준, 시점, 가치 형성 요인, 과정, 지역 분석, 개별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시면서 요건 요랬지. 5조는 시장 가치, 6조는 현황 평가, 7조는 개별, 일괄, 구분, 부분, 8조는 절차인데
기본적 사항, 처리, 세 번째는 대상 물건. 그거 세 개가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구조는요, 의뢰인, 대상 물건, 감기, 자문, 수수료. 맞죠? 8조 구조했고,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아까 1월 4일 찍었던 거. 게시한 날짜는 1월 2일인데 게시란 말이 나오면 안 되고, 맞죠?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크게 보는 거고, 가격 수준 파악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동일 수급권이 있고요.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거고,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는 거고, 동일 수급권은 대체와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과 유사를 둘 다 포함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요, 최유효 이용, 나한테 가장 최고로 최선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구체적 가격 7억 9,500만 원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게 감정평가의 기초였어요. 거기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의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힘을 줄 거냐면요, 비교 방식에 힘을 줄 거예요. 비교 방식에 힘을 줄 건데, 제가 아까 여러분 계산 문제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 계산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오는 포인트가 요거 아니면 요거예요. 최근에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에 수익가액을 물어봤어요. 수익가액을 계산해라. 그럼 원래 요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커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물론 쌤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잘못했어요. 뭐 사람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출제위원이 아닌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는 보세요. 문제 어떻게 되냐면, 계산 문제는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얘와 얘를 건너 다니면서 한 문제씩 내요. 근데 32회와 33회 때 이번 시험과 작년 시험에 수익 가액을 구하라 문제가 두 번 연속 나왔다고. 그럼 원래 여기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나오겠네. 쌤,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 아까 기억나요? 혹시 제조달 원가? 내가 예전에 지었던 건물을 다시 그대로 지으려면은 비용이 얼마 드냐 계산한 게 제조달 원가예요. 신축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이에요? 맞죠? 오케이. 거기에서 감가수정을 빼면 돼요. 오케이? 내용 연수라든지 경과 연수라든지 잔존 가치를 다 빼면 된다고. 문제 안 어려운데 할 거고,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비교 방식과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야. 쌤,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현실에서 가장 많이 쓰여요. 감정평가서를 봐도 무조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비중 가액을 막 구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쌤? 사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시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자, 그러면 일단 3방식의 크게 먼저 한번 보시죠.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쌤, 어떻게 나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고요. 자, 볼게요, 여러분. 쌤, 감정평가 3방식 할 때요, 맨 처음에 원가 방식을 쓰고요, 두 번째는 비교 방식을 쓰고요, 세 번째는 수익 방식을 써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여러분, 감정평가를 할 때 원가 방식은요, 이게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서 원가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는데, 이게 가액 구할 때는 원가법을 쓰는 거고요, 임대료 구할 때는 적산법을 쓰는 건데, 쌤, 가액이란 말이 뭐예요? 임대료란 말은 알겠죠? 가액이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가격이에요. 가격. 옛날 시험에는 가격이라고 썼어요. 가액 헷갈리지 마. 그냥 가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니까 약간 큰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임대료가 비싸겠어요? 가격이 비싸겠어요? 건물은 한 7억 정도 할 텐데 임대료는 한 3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액이란 말을 헷갈려 하지 말라고. 가액이란 말이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가액은 그냥 가격이에요. 큰 돈 얼만데 이 뜻이라고. 큰 돈 얼만데.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냐고요? 옛날에 지은 건물을 기준 시점으로 가져와서 다시 짓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즉 감가수정, 감가 누계액을 빼서 구하는 거라고. 적산가액을.
그러면 적산 가격이라고 해도 똑같네? 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원가법은요, 가액 구할 때는 원가법으로 적산 가액을 구하는 거고요. 원가법은 임대료 구할 때는 적산법으로 적산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임료가 뭔데? 임대료. 오케이? 두 번째는요, 비교 방식은요, 이게 제일 흔해요. 왜? 옆에 있는 거 비교해보고 다른 거 비교해보고 계속 비교해보는 거야. 원래는 여러분 비교 방식은요, 원래 요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거래 사례 비교하는 거고 임대 사례 비교하는 거고. 자, 그럼 보시죠 여러분. 쌤, 거래 사례 비교는 왜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가격 때문에, 가격을 감정평가하려고. 임대 사례 비교는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임대료 감정평가하려고. 안 어렵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뭐가 추가가 됐냐면 공시지가 기준법이 추가가 됐어요. 여러분, 비교 방식에 총 3가지가 있어요. 맞죠? 첫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 세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물어보죠. 비교 방식에는 크게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비교법과 죄송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비교법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왜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냐고요? 네. 이게 비교 방식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시지가를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내요. 정보를 통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맹점을 잡은 거죠. 약점을 잡아서 문제를 내는 거죠. 안 보인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비교법 그럴싸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도 안 그럴싸한데?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왜냐? 공시지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다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옆에 거에 영향을 미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뭐 할 때 쓰는데요? 땅의 가격을 정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쓴다고요. 나와잖아. 공공이 볼 수 있는 땅의 가격의 기준이잖아. 공공이 볼 수 있는 땅의 가격의 기준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비교 방식은 가장 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성이 있겠지. 거래가 많이 되면 시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거래가 없으면 시장성이 없다 그러는 거고. 오케이? 예. 시장성이 뭔데요? 시장에 가서 수요 공급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시장성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비교 방식은요, 시장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가장 많이 하니까. 대부분 다 이겼어요. 감정평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다 이겼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입니다. 수익 방식은요, 내가 이거 사서 돈 얼마나 벌 수 있어? 이게 궁금한 거야. 얼마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게 궁금한 거라고. 그러면 보세요. 이거에서 가액을 구하려면요, 어떤 방법 쓰냐면요, 수익 환원법이라는 걸 써요. 환원이 뭐냐면요, 여러분, 장래 발생된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걸 수익 환원이라 그래요. 내가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을 지금의 가치로 가져오는 거를 환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정의 있으니까는. 그거고, 이게 얼마냐고요? 수익 가격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수익 방식은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건데요. 이제 수익을 분석해야 돼요. 왜 쌤 수익 분석해요? 임대료 때문에. 내 건물이 10억이야. 그러면은 임대료를 몇 프로 받아야 되겠어요? 고민할 수 있겠죠? 실제로 강남에 같은 데 가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있는데 수익 한 4% 정도 낼 수 있을 만한 건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굉장히 자주 물어봐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수익 분석법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잠깐만. 쌤, 감정평가 방식에는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원가. 두 번째는 비교. 세 번째는 수익. 원가법에는요, 원가법과 적산법이 있는데요. 원가법은요, 가격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산 가격. 그쵸? 원가법에는요, 두 번째는요, 임대료 구하기 위해서 적산법을 써야 되는데, 적산 임료. 이 적산 임대료 구할 때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비교 방식은요, 쌤, 크게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비준 가액,
가격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임대사례 비교법은 역시 임대료 평가하려고 쓰는 거고, 중요한 건 공시지가는 반드시 기준법이라는 거죠. 시상가액으로 토지가액,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오케이? 됐고, 두 번째까지. 세 번째, 수익 방식은요, 수익성이 기준인데요. 첫 번째는요, 수익 환원법을 써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익 분석법을 통해서 뭘 구한다고요? 수익 임대료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크게 세 가지 방법이고요. 이게 7가지 방식이에요. 오케이? 원래 6가지 방식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어디에 포함됐냐고요? 비교 방식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됐죠? 자, 그럼 좀 읽어드리죠. 이 감정평가 3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좀 읽어드릴게요. 원가법입니다.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 즉 가격을 선정하는 것이다. 뒤에 다 나와요. 일단 같이 읽어봅시다. 2번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대상 물건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맞죠? 그럼 나 같으면 이걸 보면서 6조가 좀 떠오르겠다. 기준 시점,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맞죠? 가치 형성 요인이 세 가지 뭐 있어요? 1, 지, 개. 맞죠? 그럼 이거 세 개 다 곱하면 되나요? 네. 숫자 나오는 걸 다 곱하면 돼요. 나중에 거래사례 비교법 가액 산정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오는 숫자 다 곱하면 돼요. 프린트물 받았죠? 다 그 문제예요. 2개 거래사례, 2개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계산 문제가 안 어렵다니까, 제발. 또 못 믿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설마, 이씨, 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 하겠어요, 진짜? 아시겠죠?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한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사정 보정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잘 못 들어봤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격을 올리거나 깎는 거예요.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애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해. 근데 내가 아파트 하나 처분해야 돼. 물건을 내놓겠죠? 원래 10억짜리인데 내가 8억 5천에 내놨어요. 물건이 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매수자가 와가지고 저 아파트는 왜 저렇게 싸요? 라고 물어봐요. 저 아파트는 왜 시중 가격보다 1억 5천 쌉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때 중개사가 되게 막 구질구질하게 저기는요, 물건 내놓은 사람이요, 아들이 다음 달 장가 간대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멋지게 얘기하지. 매도자가 본인의 사정 보정을 통해서 가격이 많이 감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하라고. 아시겠죠? 매도자가 자녀 결혼으로 인하여 현재 가격 수준보다 좀 많이 저렴하게 나온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그 파는 사람이 아들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사정 보정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사정 보정 뭐인지 말씀드려볼까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자를 못 갖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빨리 팔아야지. 죄다 사정 보정이에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 가격을 깎는다는 소리야. 올리든 낮추든. 이게 사정 보정이에요. 오케이? 응. 시점성은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부동산 가격이 낮았죠. 그런데 3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가 지금으로는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작년까지마저 최고점일 때, 이게 여러분 3년 전과 작년의 시점, 기간 때문에 생겼던 가격의 차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자, 매수자가 왔어요. 이 동네에 왔어. 그래서 내가 저 아파트 사고 싶대. 저 아파트 얼마예요? 아까 10억이래.
3년 전에 7억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시점 수정이잖아. 고객님, 시점 수정으로 인하여 3년 전의 가격과 현재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전문가인 거지. 뭐 와가지고 3년 전이랑 다르잖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게 시점 수정이에요.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치 형성 요인이잖아. 뭐 때문에 형성되는데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제 그거 따지는 거지. 됐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똑같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거가 비교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 잡아서 오케이? 기준 잡아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아까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지금? 뭐가 느껴져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사정, 보정이 없죠. 왜? 왜? 물어보죠 여러분. 이게 공시지가 땅의 가격을 정하는 기준인데 누군가의 사정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이 기준이 죄다 흔들리겠네. 얘를 기준으로 옆에 땅도 개별 토지로서 가격을 매기는데 얘의 사정을 봐준다면 우리 땅이 내 땅이 공시지가 기준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준을 정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사정이 있어서 팔려고 해서 이거 낮춰줘요 하면 안 낮춰준다니까. 사정 보장이 안 먹힌다니까. 공시지가 기준을 봐야 되는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니까는 다른 외부 상황에 흔들리면 안 돼.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 주관적인 상황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사정 보정은 지극한 주관적인 상황 아니에요? 맞죠?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주관적인 상황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얘는 명확하게 데이터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얘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게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오케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봐야 되는데 얘는 그 밖의 요인이라도 나온다는 거. 최근에 그 밖의 요인을 넣기 시작했어요. 2년 전부터. 근데 곱해만 주면 되는 거라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어요. 곱하기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 보시면 되고 마지막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환원법 요게 뭐예요? 수익 가액 구하는 거죠. 32회, 33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 그쵸? 그럼 쌤 수익 환원법이 뭔데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맞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여기까지 잘라 수익 환원법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앞으로 돈 벌 수 있는 잠재력을 지금으로 가져왔을 때 가격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수익 환원 그러니까 미래에 생길 만한 돈들 나오잖아.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앞으로 있을 만한 돈, 벌 수 있을 만한 돈, 잠재력이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에 뭘 계산한다고? 수익 가격, 수익 가액을 계산하는 거라고. 이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럼 수익 분석법 언제 쓰는데요? 임대료 구할 때. 아시겠죠? 순수익 더하기 필요적 경비로 구하면 된다고요. 그럼 덧셈만 하면 돼. 곱셈도 없어. 수익 환원법은요, 나중에 환원 이율이라는 걸로 나눠요. 뭐를요? 순영업 소득으로. 내가 완벽하게 벌 수 있는 돈, 내가 다 떼고 남은 내가 순수하게 버는 돈을 환원 이율로 나누어서 수익 가액을 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되냐?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는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과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여러분들 들었던 문제가 그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갑니다. 쌤, 그러면요. 감정평가의 방식에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디다가 써먹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할 때?
첫 번째입니다. 원가 방식은요, 가액이잖아, 가액. 가격 구하잖아. 이거는요, 건물, 건설, 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 농립에 대한 가격을 구할 때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건물은 알죠? 건설 기계도 알죠? 집에 이거 있어요? 항공기 있어요? 있으면 좀 친하게 지냅시다. 선박 있어요? 좀 친하게 지냅시다. 선박 있는 집 가끔 있어, 이렇게. 바닷가 사시는 분들 가면 있어요. 부럽더라고. 집에 소경목림 있어요? 뭔지 몰라. 뭔지 몰라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산에 가면 작은 나무들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는 작은 나무들. 막, 잎목같이 크고 좋은 나무들 말고, 막, 누가 봐도 막 저기 막 이렇게 되게 아름드리 된 큰 나무들 말고, 되게 작은 나무도 있잖아요. 따로 거래하기 힘들 만한 그런 나무들을 소, 경, 목, 림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거를 가격을 감정평가할 때 원가 방식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두 번째입니다. 비교 방식은요, 가격을 구할 때, 즉 가격을 구할 때 자동차 집에 있죠? 살림, 저 나중에 살림 좀 물려받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어요. 살림을 포함한 조그만 땅이 있어요. 살림. 과수원도 거래를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해요.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뭐예요? 동산이 뭐예요? 뒷동산 이런 거 아니고 부동산의 반대 개념. 이거 책 이런 게 다 동산이죠. 민법 99조 1항 몰라요? 토지 및 정착물로 한다. 99조 2항이 뭐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다 동산으로 한다. 민법 선생님 누구예요? 알죠? 큰일 났네. 수습이 안 되네. 윤택 씨 사랑합니다. 1차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이에요. 자동차, 산림, 과수원, 동산, 일괄평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비교 방식의 가액 구하는 거 외우셔야 돼요. 자산과 동일. 앞 글자 두 문자 빼서 한번 외울게요. 자산과 동일. 자산과 동일. 자산은 뭔데요? 아닌데? 자본 플러스 부채가 자산인데? 3본 생소상했던 거 그게 자산인데? 됐고요. 자, 비교 방식의 가액은요, 자산과 동일이에요. 자가 뭔데요? 자가 뭐예요? 자동차. 산은 뭐예요? 산림. 과는 뭐예요? 과수원. 동은 뭐예요? 일은 뭐예요? 네가 안 해줬잖아. 아직 안 했거든. 보세요. 자, 비교 방식에서 가격 구하는 것은 자산과 동일, 자동차, 산림, 과수원, 동산, 일괄평가인데요. 여러분, 일괄평가는요, 비교해서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일괄평가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토지와 건물. 요거 기억나죠? 이거 혹시 아까 개별 평가랑 일괄 평가할 때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7조에서 그거라고. 아시겠죠? 그거고. 토지와 건물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네, 그쵸? 집합 건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등기 때 보면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혹시?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쓰는 부분,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합친 거예요. 전유 부분은 뭔데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아파트. 공유 부분은 뭔데요? 복도, 계단 같은 것들. 그쵸? 그거 더하기 뭘 더해요? 대지 사용권.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봐요. 지분이 얼마야? 오케이?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을 더하고 대지 사용권 있잖아요. 대지 사용권. 여러분 아파트 살면은 한번 꼭 한번 떼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분이 나와요. 그게 전문용어로 대지 사용권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집합 건물에 대해서 뭘 더하는 거냐?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 더하기. 전유 공유가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더하기
대지 사용권. 그게 뭔데? 지분.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34평이지만 내 지분은 막 3평, 4평 이렇다고. 그게 뭔데요? 지분. 평수 써서 죄송합니다. 10점 몇 제곱미터. 평수 말쓰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집합 건물이고요. 마지막에 살림은 뭐냐면 여러분 아까 소경목림은 원가법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살림은요 산지와 인목 요걸로 구성되어 있거든.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산과 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거를 한 번에 평가하는 거, 일괄 평가할 때는 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할 때는 원가를 쓰는데 이거 한 번에 거래할게. 뭐를요? 토지와 건물을요. 뭐를요? 집합 건물을요. 뭐를요? 산림을요. 한 번에 거래할 때는 무슨 평가 쓴다고? 일괄 평가를 쓰면 된다고.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늘 시험에 나와요. 얘는 고정, 요 부분은 고정. 얘는 경련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얘는 무조건 나오고 최근에. 얘는 나왔다가 내년에 네가 나오고 내후년에 네가 나오고 내내후년에 네가 나오겠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다 넣어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임대료는 말 그대로 임대료 구하기 위한 거고요. 다시 가액이 나오죠. 가액은 뭐 구한다고요? 토지, 가격 구할 때 그 감정평가 쓰는 거라고요. 뭐 쓰는데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요. 됐어요?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에 대해서 가액 구할 때요. 쌤, 뭘 써요?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라고 얘기하고 여기 하나만 더 한다면 비상장 채권도 구하는데 일단 이거 두 개 됐어요. 중요한 거는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인데 여러분 봐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뭐 있어요? 최근에 문제 됐잖아. 저작권이 뭔데요? 내가 음악을 만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수익을 받잖아요. 작사, 작곡가들, 그쵸? 그리고 노래 부르시는 분 받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들은 대부분 다 수익 환원법을 써요. 내가 앞으로 얼마 벌 거야. 앞으로 얼마 벌 수 있는데 이거 현재로 가져오면 가격 얼만데? 이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물론 뭐 저작권이라든지 뭐 실용신앙권이라든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특허 관련된 특허권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가치들은 죄다 수익 환원법을 쓰는 거예요. 왜냐?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니까 네가 앞으로 돈 얼마 벌 수 있는 걸 가지고 현재의 가격을 따져보는 거지.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얼만데? 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다 수익 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 영업권, 뭐 특허권, 실용신앙권, 저작권들이 죄다 수익 환원법에 쓰는 거고 뒤에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도 역시 수익 환원법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로 앞으로 돈 벌 거 아니에요? 광산으로 앞으로 돈 벌 거 아니에요? 이 공장으로 앞으로 돈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만 바라보기엔 너무 억울하지 않아? 내가 딱 세팅했어. 공장 지었어. 근데 누가 팔래? 팔 거냐고 여러분. 앞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벌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앞으로 벌 수 있는 장래 산출될 수 있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까지를 포함하여 현재 가지고 와서 가격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응. 그래서 영업권과 광업재단, 공장재단, 기업가치, 비상장 채권. 기업가치 당연하겠죠? 맞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그만큼 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기업가치가 지금 어마어마해졌죠? 근데 그거 세워졌을 때 당장 그 사람한테 팔으라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지. 나 앞으로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다 기업가치도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오케이? 비상장 채권도 마찬가지고 비상장됐으니까는 수익 환원법 쓰는 거지. 상장됐으면 뭘 쓰겠어요? 모른다. 큰일 났다. 봐봐. 쌤, 비상장 채권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 방식 쓴다며. 그럼 여러분 상장 채권이에요.
상장이 뭔데? 장에 등록됐다고. 그럼 상장 채권은 뭘 쓸 것 같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쓰겠지. 왜? 여기 있잖아. 지금 막 거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상장된 채권이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있겠지. 그러면 그 데이터의 기준으로 시장성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상장 채권은 거래가 잘 안 돼요. 상장되지 않았으니까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 접근하기 어렵겠지. 그러다 보니까 수익 방식 쓰는 거라고. 가격 구하기 수익 환원법을 쓰는 거고. 가격 구해야 되니까.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 항상 봐주세요. 원가법 가액은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소경, 목림이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가액 쓸 때 자산과 동일, 자동차, 산림, 과수원, 동산, 일괄평가. 일괄평가하는 거 세 가지 뭐 있는데요. 집합건물, 토지와 건물, 산림. 그쵸? 그리고 수익환원법은요. 뭐 있는데요. 수익환원법은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거 기업가치하고 비상장치가 나중에 보셔도 돼요. 난 제일 중요한 건 요거 세 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요게 나와요. 다음 중 감정평가를 하는 기준에서 원가법을 쓰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야. 문제 그렇게 나와요. 제가 늘 얘기했죠. 예시가 4가지 있는 것들, 예시가 5가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된다니까. 어떻게 내는데? 쉽게 문제를 낼 수 있는데, 그리고 문제가 될 만한 이의 신청이나 그런 것들이 없겠지. 오케이?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계산하는 방식인데요. 다른 건 됐고, 오늘은 요것만 봐요. 요것만. 요거 3개만. 사실 원가 방식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를 빼면 돼요. 됐어. 오늘 기억 안 해도 돼. 오늘 이것만 보면 돼. 너 안 가르쳤잖아. 안 가르쳐서 미안해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다음번에. 자,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비교 방식의 가액 구하는 거는 뭐 쓰라 그랬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할 때 뭐 쓰라 그랬어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 가액 구할 때 뭐 쓰라 그랬어요? 공시지가 기준법. 맞죠? 그럼 보세요.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가액 구할 때는 거래사례 곱하기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이걸 다 곱하면 돼요. 오케이? 거래사례 나오는 거 곱하고, 사정, 보정 곱하고, 시점 곱하고, 가치 형성에서 나오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곱하면 되겠네. 맞아요? 오케이. 임대료 마찬가지고, 토지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토지는요, 가액 구할 때 반드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로 스타트를 해야 돼요. 오케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나오고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나와요. 거기에 곱하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 보정 있다고 없다고? 사정 보정 없죠. 맞죠? 왜냐? 얘가 공시지가 기준이니까. 맞죠? 그럼 바로 뭐 나와야 되겠어요? 시점 수정 나오고, 나머지는 똑같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쵸? 그리고 최근에 아까 문제 유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그 밖에 요인이 자꾸 포함이 된다. 그 밖에 요인까지 자꾸 내요. 1.5 이렇게 내요. 곱해주라고. 오케이? 나머지는요. 수익가액 구하는 거는 환원이율 나누기 순수익. 내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뒤에 임대료 구하는 거는 순수익 플러스 표준적용인데, 오늘 제가 반드시 심주어 말씀드릴게. 가액이랑 임대료, 가액이랑 임대료 비교 방식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거, 이거 오늘 확실하게 잡고 갈 겁니다. 아시겠죠? 잡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10분 쉬셨다가 문제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보시죠. 아시겠죠? 10분 쉬겠습니다.